한국이 30년 동안 쌓아올린 반도체 기술 격차를 중국이 단 1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중국은 핵심 기술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사이 중국은 기술을 발명하는 대신 사람을 데려갔고 경험을 가져갔으며 시간을 돈으로 샀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방어선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오랫동안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공정 노하우, 수많은 실패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효율성은 절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믿음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설립된 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생산량과 기술 완성도에서 세계 상위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표면적인 수치만 보면 아직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추격 속도에 있어요. 한국이 30년 걸려서 이룬 성과를 중국은 10년 만에 압축해냈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산업 발전 궤적이 아니에요. 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킨 결과죠. 막대한 자본 투입,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공격적인 인력 스카우트가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산 능력의 확대는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량에 도달하면 기술은 경험을 통해 빠르게 안정화되고 시행착오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낮아지거든요. 바로 이 지점부터 기술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불안한 건 이 패턴이 과거 한국이 겪었던 실패 사례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한때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과 배터리 산업도 처음에는 중국이 아직 멀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가격 경쟁력과 생산 규모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급격한 추락의 연속이었죠. 메모리 반도체가 예외일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술 패권의 균열은 항상 작은 틈에서 시작되고 그 틈은 대부분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벌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술 유출이라고 하면 설계도나 문서 해킹 같은 드라마틱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어요. 중국은 기술을 훔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공정을 다뤄온 인력들, 수많은 실패의 원인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중국으로 이동했죠.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정 하나하나의 맥락과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였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퇴직을 앞둔 핵심 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회사 생활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동시에 조직에 대한 소속감은 가장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일부는 메모리 반도체 공정의 핵심 내용을 손으로 직접 적어서 외부로 반출했는데 디지털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방식이었죠. 그 대가로 받은 보상은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는 건 본질을 회피하는 거예요. 왜 유능한 인재들이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 성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실패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은 연구자들을 지치게 만들었거든요. 반면 중국은 실패를 용인해주고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보상을 제시했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도덕성 이전에 환경의 문제였던 거죠. 기술은 문서로 정리되기 전에 사람의 머릿속에 먼저 존재합니다. 한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을 지키는데 충분히 투자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부터 기술의 이동은 이미 시작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의 빠른 추격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넘어오지 못한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산업의 성격 자체를 가르는 거대한 장벽에 가까워요.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정밀한 단계에 사용되는 초고난도 노괭 장비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로 평가받습니다. 한 대의 가격이 수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고 제작과 운용 모두 극단적인 정밀함을 요구하죠. 이 장비는 단순히 비싼 기계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선이에요. 이 장비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눈에 보이는 성능 향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공정 단계가 줄어들고 같은 재료로 더 많은 회로를 구현할 수 있으며 실패 확률도 구조적으로 낮아지거든요. 이는 곧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기술 축적 속도까지 한꺼번에 끌어올린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 이 장비를 확보했다는 건 현재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의 경쟁에서 출발선을 앞당겼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장비가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대금을 지불하고 들여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거든요.
이 생태계에는 장비 제작사뿐만 아니라 부품을 만드는 기업, 결함을 분석하는 기술, 오류를 복구하는 노하우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중국이 이 선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장벽은 시간과 신뢰,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축적해온 역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경쟁은 결국 얼마나 작은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가의 싸움이죠. 회로를 그린다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빛을 이용해 형상을 남기는 작업입니다. 더 미세한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가 기술의 성패를 가르거든요. 초기에는 빛의 파장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파장을 줄일수록 더 작은 선을 그릴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성능은 꾸준히 향상됐죠. 하지만 이 방식은 결국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파장이 지나치게 짧아지면 에너지가 급격히 커지고, 그 에너지를 재료가 견디지 못하게 되거든요. 회로를 정밀하게 그리기도 전에 재료가 먼저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자연 법칙의 문제였어요. 이 지점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했죠. 빛을 더 줄이는 대신 빛을 받아들이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등장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빛을 얼마나 날카롭게 만들 것인가에서 빛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모을 것인가로 중심축이 이동했거든요. 그 결과 회로의 해상도는 다시 한 단계 더 낮아질 수 있었고,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정밀도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극도로 까다로웠어요. 조금만 균형이 어긋나도 전체 공정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싸움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계를 인정한 뒤 그 한계를 우회할 수 있는 지혜와 축적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앞서 나간 쪽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를 만들어냈죠. 이 초고난도 노광 장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돈이 있으면 결국 따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 질문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이 장비는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라 전 세계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협업 구조의 결과물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거대한 기계 한 대에 불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기업과 기술, 경험이 층층이 얽혀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 떼어내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정밀한 반사 거울, 극한의 진공을 유지하는 장치, 미세한 오차를 감지하는 검사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를 해석하는 분석 기술까지 각각이 독립된 최고 수준의 전문 영역입니다. 이 요소들은 단순히 조립된 게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전제로 맞춰지며 함께 진화해 왔어요. 어느 하나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전체 공정이 멈추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장비를 복제하는 것은 설계도를 확보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수준의 부품 산업, 같은 품질의 공질의 공정 관리, 같은 실패 경험이 동시에 필요하거든요. 더 결정적인 장벽은 바로 신뢰입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장기간의 거래와 공동 개발을 통해 쌓인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영역이죠. 단기간의 자본 투입으로는 이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장비를 소유한다는 건 기계를 들여놓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술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중국이 넘지 못하는 벽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 전체에 있는 겁니다. 초미세 공정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공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장비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결함은 필연적으로 발생해요. 문제는 결함이 생기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고 정확하게 판단하며 다시 복구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진짜 기술 격차가 만들어지는 곳이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장비보다 훨씬 깊숙한 곳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특히 회로를 형성할 때 사용되는 마스크는 일반적인 도형이 아니라 극도로 민감한 광학 구조물에 가까워요. 이 마스크에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회로선이 끊기거나 왜곡되고, 이는 곧바로 불량으로 이어지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결함이 육안으로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검사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자 몇 개 수준의 변화가 전체 공정을 실패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핵심 역량은 결함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결함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즉시 파악하고 그 영향을 계산한 뒤 필요한 만큼만 정밀하게 보정해야 하죠. 너무 많이 손대도 적게 손대도 공정은 무너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반복 작업이 아니라 수많은 사례와 실패를 통해 축적된 판단의 결과예요. 이러한 능력은 문서로 이전되기 어렵고 단기간에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초미세 공정의 경쟁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류를 다루는 보이지 않는 기술에서 갈리는 거죠. 이것이 중국이 쉽게 넘지 못하는 진짜 해자입니다. 중국이 최첨단 장비 없이도 초미세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제재 속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만 보면 이미 기술 장벽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돌파라기보다 우회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한 번에 정밀한 회로를 그리는 대신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점점 선을 좁히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극단적인 노동과 시간 투입으로 한계를 밀어붙인 거죠. 이 방식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지만 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공정 단계가 늘어날수록 실패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성공한 소수의 결과물 뒤에는 대량의 폐기물이 남거든요. 수율이 낮다는 건 곧 비용이 치솟고 일정이 불안정해지며 품질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의 성공 사례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정적인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기술을 축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반복 작업은 숙련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구조 자체를 개선하지는 못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요구되는 정밀도는 높아지는데 이를 감당할 여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이 전략은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편에 가깝습니다. 중국식 우회 전략은 현재의 공백을 메우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미래의 경쟁에서 통할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반도체 경쟁을 여전히 특정 장비의 보유 여부로만 바라본다면 이미 한 박자 늦은 시각입니다. 초미세 공정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승부의 중심은 장비에서 시스템으로 이동했거든요. 빛으로 회로를 새기고 전자로 그 결과를 읽어내며 발생한 오차를 계산으로 되돌리는 전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따로 움직이면 전체 공정은 무너져요. 이제 경쟁력은 개별 기술의 우수함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엮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장비를 들여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장비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해석을 다시 공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판단이 알고리즘과 결합된 영역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모방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일부러 흉내낼 수는 있어도 전체를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은 장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완성도 높은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로 바뀌었죠. 반도체 산업은 이제 단일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능력의 경쟁이 된 겁니다. 중국이 이 장벽을 넘지 못한다고 단정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의 격차는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낮은 성공 확률에도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실패를 비용으로 여기지 않고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는 장기전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한 번의 성공보다 10번의 실패를 허용하는 구조는 결국 경험을 남깁니다. 또한 중국은 단기간의 효율보다 전략적 자립을 우선시해요. 지금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선택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축적되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직선이 아니라 우회와 반복을 통해 이뤄져 왔거든요. 따라서 현재의 우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우위는 빠르게 소모됩니다. 진짜 위험은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것보다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태도예요. 방심은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투자 축소는 곧 구조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방심하는 순간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끝날 기미 또 없습니다. 반도체 경쟁의 결과를 기술력만으로 설명하는 건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들고 그 사람은 환경에 의해 움직이거든요. 지금 한국이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자라날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구자가 있어도 불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행정 절차 속에서는 창의적인 도전을 지속하기 어려워요. 연구 지원 제도 역시 방향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연구를 돕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서류를 위한 서류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연구자는 성과보다 규정을 먼저 고민하게 되고 이는 도전적인 시도를 가로막습니다. 실패가 곧 책임으로 돌아오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아요. 반면 혁신은 언제나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인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기술 인력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들이 끊임없이 의심과 통제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사회는 경쟁력을 잃거든요. 기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신중이 바탕이 된 환경입니다. 기술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제도이고 문화이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금까지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다는 사실은 분명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되죠. 기적은 반복될 수 없지만 구조는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쟁력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선택과 투자 그리고 사람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이 구조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성과 역시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반도체 경쟁은 더 이상 한두 개의 기술이나 장비로 결정되지 않아요.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과 생태계,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인재와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하거든요.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은 단기적인 성과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를 점검하고 재설계하는 데 있어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정작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잃거든요. 기적을 바라는 태도 대신 냉정하게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선택을 쌓아나가는 일만이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승부는 오늘의 결과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방식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으며 구조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 전체예요. 기술 패권의 미래는 화려한 장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사람, 그리고 그들을 지탱하는 신뢰에서 결정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요?